AI 관련 주식들이 엄청나게 상승하기도 하고 AI가 도입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 AI를 도입을 해서 5% 정도의 기업이 매출과 이익이 약 70% 정도 더 개선됐습니다. 조금 더 무서운 거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AI에. 일종의 복리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그 5%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굴지의 대기업을 자문하는 컨설팅 회사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디지털 부문 대표 파트너 장진석 파트너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먼저 이렇게 훌륭한 회사에 계신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정말로 영광입니다. 아유, 예.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일은 컨설팅 회사라는 곳은 뭘 하는 곳입니까? BCG와 같은 컨설팅은 전통적으로는 전략 컨설팅 회사라고 알려져 있죠. 전략에 대한 자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해외에 새로운 진출을 할 거냐,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할 거냐, 이런 류의 뭔가 전략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석과 인사이트와 이런 걸 가지고 자문을 제공하는 게 전통적인 의미의 컨설팅이었었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문에만 저희의 역할이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동반자이자 파트너이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의 어떤 사업의 영역도 과거의 특정 전략적 질문에 대한 자문에서 실행과 협력의 영역으로 훨씬 더 많이 확장이 좀 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략적 질문만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운영에 깊이 있게 좀 개입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어떤 데이터나 IT 또는 AI와 같은 영역에 있어서 이런 기술적인 부문에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넓은 형태로 저희의 어떤 서비스의 커버리지는 확장이 되어 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의 어떤 미션, 사명이라고 하죠. 이것 자체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이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의 컨설팅의 업을 좀 새롭게 재정의하고 있는 게 현재 컨설팅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사내에서 평상시에 고객사와의 무슨 이슈가 있는 게 아니더라도 무슨 뭐 새로운 산업이라든지 뭐 패러다임이 변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연구를 하겠네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BCG에서 AI 그리고 디지털 부문을 맡아서 리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빨리 변하고 있는 부문이 AI 디지털 부문이잖아요. 공부를 엄청 해야 됩니다. 그러시겠어요. 네. 그럼 진짜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업의 최첨단 이슈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알고 계실 분이라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마음껏 여쭤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그 컨설팅이라고 하면 일단은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회사에 관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토론을 하려면 기업의 소위 오너나 혹은 굉장히 높은 C-레벨들하고 주로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오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가 많은 오너분들, CEO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 최대 화두는 결국은 AI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1, 2년 사이에 관찰을 좀 하는 건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엄청나죠. 기업인들의 고민은 더 빨리 바뀌고 있다고 좀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AI에 대한 고민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가 됐었냐면 챗GPT스러운 AI 서비스를 우리의 생산성 개선에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예를 들면 문서를 작성한다라던가 보고서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통역, 번역 업무를 한다라던가 자료 조사를 한다라던가 이런 기업의 일의 어떤 전반적인 일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AI를 어떻게 쓸 거냐,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생산성을 몇 % 정도 개선할 거냐,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의 핵심적인 고민이었어요. 근데 올해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합니다. AI 에이전트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하고 있던 일을 결국 AI가 대신해주는 일종의 자동화된 툴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AI 에이전트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올해 들어와서는 이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급부상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것의 의미는 과거에는 예를 들면 한 단위 업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도화를 할 거냐, 자동화를 할 거냐, AI를 활용할 거냐였다면 AI 에이전트가 등장을 하면서 그게 마케팅이라던가 HR이라던가 아니면 파이낸스 업무라던가 업무의 영역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개별 영역 내에서의 이런 에이전트를 어떻게 접목을 하고 이 영역들의 업무의 방식 자체를 어떻게 재구성할 거냐라고 하는 형태로 고민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5년 하반기에 들어와서 특히 지금 많이 느끼는 건 여기에서 조금 더 나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특정 부문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방식의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마케팅 부문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과거에는 마케팅이라고 하는 업무는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이런 물이 있으면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뽑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광고 어떤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 소위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태울 수 있는 매체를 선정하고 이걸 론칭을 시키고 그 효과를 보고 최초에 만들었었던 이 전체 마케팅 캠페인의 효과성을 판단한 다음에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게 일반적인 마케팅의 업무이잖아요. 그러면 AI 에이전트가 도입이 돼 라고 하면 각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부분 또는 매체를 선정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에이전트로 자동화를 할 거냐 이게 지금 현재의 고민인데 최근 하반기에 들어서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AI 에이전트의 연합체가 지들끼리 어떻게 마케팅 전체를 재구성할 건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역할은 과거에는 내가 하던 거를 AI가 도와주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지들끼리 일을 하고 사람이 그 중간에 개입을 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바뀌는 미래가 언제 어떻게 올 거냐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에서의 CEO들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근데 아직은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100% 신뢰를 좀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면 AI한테 일을 시켜놓고 동시에 똑같은 일을 사람이 하면서 비교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형태의 시도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케팅을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하는 과정을 한다고 할 때 목표 도달 시점이 언제냐. 지금 25년인데 26년도 내년도 1월부터 이걸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물론.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거냐. 이게 이제 경영진들의 핵심적인 고민인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하는 작업과 AI가 하는 작업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진행을 시키는 방식도 있어요. 거기에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그 사람 팀은 많이 좀 부담스러우시겠네요.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AI를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뭐 일자리 대체 문제, 사실 이런 화두는 항상 붙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AI가 사람의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바꿔주고 혁신시켜준다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을 준비하는 사람의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뭐 AI 관련 주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상승하기도 하고 또 AI가 마치 우리 산업에 도입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히 한편에서는 이거 다 거품 아니야? 라는 의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청난 자본이 지금 모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품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AI 거품론을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렇게 비교할 법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돈이 돌아가는 방식과 지금 돈이 돌아가는 방식이 되게 유사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투자가 필요로 한 거예요. 닷컴 상황에서도 똑같이 다들 무슨 뭐 땡땡닷컴이네, 무슨 서비스네, 뭐 이런 걸 한다고 어마어마한 인터넷 기업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몰렸고 그리고 나서 적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계속 고객을 확보하는 한 이거는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이런 믿음이 있었죠. 지금도 비슷하거든요. 오픈 AI가 지금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몇백조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고 외부 자금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지금 동원되고 있거든요. 반면 매출은 10조, 20조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직은 투자 대비 리턴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AI의 상황을 보면 사실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지금 AI로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백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직 그걸 통해서 실제로 돈을 벌었다라고 하는 회사는 거의 등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닷컴 버블 때와 유사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거의 수용도, 서비스의 어떤 실질적 가치, 체감 효용성, 그리고 침투율 이런 데에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AI로 모이고 있는 여러 자본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AI의 어떤 기술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나운서님도 챗GPT 쓰시죠? 그럼요. 저는 많이 씁니다. 많이 쓰시잖아요. 네. 저도 여러 개 씁니다. 저희만 그럴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한 체감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성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미 AI를 접목하고 활용하고 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런 상황이면 더 많은 자본이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지고 그게 다시 기업 현장으로 돌아가고 개인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AI 시장에서는 만들어져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닷컴 버블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살아남은 거대 IT 기업들 다 그 시대 닷컴 기업 출신이에요. 다 뚫고 나온 기업들이죠. 뚫고 나온 기업이죠. 아마존이니 뭐.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표현 그대로 뚫고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200개, 뭐 많게는 1000개 사이에 그 한두 개가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AI는 다를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점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닷컴 시절에 100개 기업이 등장을 했다가 그중에 한 개가 살아남았다면 AI 생태계라고 하는 건 닷컴의 생태계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픈 AI라던가 아니면 구글이라던가 원천 기술을 만드는 회사들만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에이전트를 만든다던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든다라던가 하는 회사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이런 AI를 가지고 개발을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이제 개발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들도 상당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AI 시장은 결국 이런 넓은 형태의 스펙트럼이 이제 확산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플레이어들은 닷컴 때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성공 모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기본적으로 봅니다. 다만 돈이 들어가는 정도는 닷컴 때보다 더 크다고 봐야 됩니다. 더 크군요. 예. 정말 그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된 이슈 너무 많이 얘기하고 있고 그럴 만한 일도 있었죠. 뭐 얼마 전에 에이펙 때 다 아는 유명한 새 기업인이 모셔서 치킨을 드시면서 또 그 다음날 칩을 공급하겠다고 하셔서 엄청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 AI의 미래에 한국의 긍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 그러냐면 경주 에이펙에서 26만 장 GPU를 받았잖아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안 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이미 미국에 돌아가고 있는 GPU가 2천만 장이라고 해요. 진짜 조금이네요. 26만 장. 물론 우리한테 매우 크고 앞으로 AI 산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아주 긍정적으로 물론 봅니다만 여전히 미국하고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너무너무 큰 차이가 존재를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미국과 경쟁을 하는 또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 방식의 AI 산업을 육성을 해낼 거냐 아니면 한국만의 방식을 키워낼 거냐 당연히 저는 후자로 가야 된다고 보고 한국만의 방식이 그럼 어디에 있을 거냐 아마 이런 담론들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AI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첫 번째 결정인 건 확실하다. 저도 그렇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서 GPU 칩이 있다고 해서 AI 산업이 자동적으로 발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그럼 지을 건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이제 뭐 전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AI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하는 인재들은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급을 해줄 건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숙제로 좀 남아있는 그렇지만 좋은 의미의 숙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다 치고요.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AI를 도입한 이후에 생산성이 올라갔다든지 이익이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연구 결과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BCG가 전 세계 한 1200개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한 결과가 있는데 당신들이 AI를 도입을 함으로써 실제로 생산성 개선을 얼마나 된 거냐. 이게 실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단계를 좀 나누어서 봐요. 그래서 아주 앞서 나가 있는 단계. 예를 들면 다른 동종업계 내에서의 경쟁사 대비 절반 이상의 성과를 거두는 업체. 여기가 이제 5% 정도가 되고요.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5%가 안 됐습니다.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이 경쟁사보다 훨씬 더 앞서가는 업체 정도로 저희는 이제 정의를 하는데 여기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35%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실제 AI를 도입을 해서 생산성 개선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한 지점이 이 기업들이 동종업계 내에서의 경쟁사 대비 매출과 이익이 약 60에서 70% 정도 더 개선됐습니다. 그 5%의 기업들은.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무서운 거는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재투자를 하는 거예요. AI에. 일종의 복리 효과를 거두는 겁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점점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경쟁의 원천 자체를 AI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찾아내고 경쟁자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장에 대응을 하고 내부에 일하는 방식의 속도를 더 올려서 비용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대응력 자체를 키우는 방식으로 AI를 활용을 하는 게 대부분의 경영진들이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인의 관점은 사람 바꾸는 건데 그건 아주 소수고 훨씬 더 큰 부분이 뒤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 5%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뭘 잘해서 그렇게 올라갔나요? 제가 몇 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BMW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상위 이제 7위, 8위 정도까지 하는 1년의 매출이 한 250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BMW가 전통적으로 AI에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에 매우 진심이었습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부터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최적화를 하고 데이터 분석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자라는 흐름을 지난 4, 5년 동안 꾸준하게 이제 진행을 해왔던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매출이 250조니까 원자재, 부자재와 관련된 구매도 엄청난 금액을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럼 이 구매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 있을 거고 협력업체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생태계가 이렇게 생겨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BMW가 한 일은 구매의 전 과정에 AI를 도입을 한 거예요. 공급업체들의 프로파일링을 AI가 대신해주고 그들과 커뮤니케이션을 AI가 대신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요청을 하고 받고 가격을 비교하는 행위도 AI가 대신을 하고 구매의 과정에 AI를 여기저기에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구매 비용 자체가 2% 정도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구매뿐만이 아니라 품질, 제조, 영업 이런 부문으로 같은 철학으로 AI를 계속 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BMW 같은 경우는 전 부문에 걸쳐서 AI 과제를 도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현재 BMW의 상황이에요. 다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머크라고 하는 제약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약은 신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연구원들이 수십만 건의 논문, 자료 검색하고 병증과 관련된 물질들을 찾아내고 그거의 후보 물질들을 계속 이렇게 실험들을 해가면서 검증을 하고 이후에 이제 임상까지 진행을 하고 한 10년씩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시간과 돈이 많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AI를 도입을 해서 이 과정을 어떻게 줄이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제약업계의 어떤 수건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머크가 진행을 했었던 거는 사람이 하던 논문 검색하고 자료 찾아보고 하는 행위를 다 이제 AI로 대체를 한 거죠. 훨씬 더 논문 검색에 걸리는 시간을 이제 줄이게 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약업이 사실 규제의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나라가 규제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큐먼트를 만들어서 규제 당국에다가 신고를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게 엄청난 부담이 있어요. 이 작업 자체를 AI가 대신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가 원하는 포맷으로 알아서 그렇죠. 만들어주겠군요. 알아서 만들어주는 거죠. 혁신적인 생산성 개선이 있다고 머크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더 놀라운데 TEDDY라고 부릅니다. TEDDY.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질병의 어떤 원인이나 또는 개인화된 치료의 가능성들을 새롭게 정의한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TEDDY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 LLM은 기본적으로 언어를 학습을 시키잖아요. 우리가 아는 단어들을. TEDDY는 단어를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DNA를 학습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DNA와 DNA 간의 상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대한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어서 이거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DNA의 치료의 가능성이라던가 이 DNA 구조화에서는 어떤 형태의 치료가 가능한지에 대한 개인화된 치료를 제안한다라던가 하는 형태로까지 나가 있어요. 생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전자 관련된 질환에 관한 어떤 키포인트 같은 걸 다른 회사보다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BMW하고 머크는 이미 일을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더 잘하려고 그런 걸 도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일을 0.1%로 잘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더 도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5%의 상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의 이 5%의 상위 기업들이 원래 잘하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필사적입니다. 이런 형태의 시도를 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현상이랑 좀 맞물려서 판단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현재. 내수시장 당연히 뭐 인구 정체 상황에 성장을 하지 않고 관세 문제도 생기고 환율 문제도 있고 글로벌 플레이어들과의 경쟁 문제는 나날이 이제 더 심각해지고 있고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AI를 도입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에 가깝게 인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도입 자체가 계속 이렇게 좀 진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기술이 발전이 빠르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화한 면도 물론 있지만 사실은 기업 현장에서의 니즈와 절박함이 이러한 진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있는 면이 큽니다. 언급해주신 예가 자동차 산업의 예와 바이오 산업의 예지 않습니까? 헬스케어. 이 두 가지 산업군 말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인상적으로 느껴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까? 제조기업도 하나의 사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폭스콘이라는 회사입니다. 폭스콘 잘 아시다시피 애플 만드는 회사이고 그리고 자동차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폭스콘이 연간 매출이 300조가 넘어요. 그리고 이 폭스콘이 최근에 진행했었던 가장 중요한 AI의 핵심 과제가 피지컬 AI입니다.
결국 지금까지의 AI는 대부분 가상의 세계에서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결과를 뱉어주는 거라면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면 그걸 브레인으로 장착을 하고 실제 실물 세계에 있는 로봇과 결합을 해서 AI에 의해서 실물 세계의 통제까지 가능한 형태의 AI를 보통 이제 피지컬 AI라고 이야기를 하죠.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한 100여 군데 이상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피지컬 AI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나가면서 효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사이클 타임, 그러니까 생산 속도죠. 이게 20에서 25% 정도 빨라졌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 자체도 상당 부분 절감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폭스콘이 왜 이런 방식으로의 진화를 하게 된 거냐라는 걸 보면 폭스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2%밖에 안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름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과제들은 자체적으로 다 진행을 해왔어요. 폭스콘 공장 실제로 가보시면 조명이 다 꺼져 있어요. 어두운 환경 하에서 공장이 돌아가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화가 꽤 많이 진전되어 있고 현장에 작업자가 많이 빠져 있어요. 자동화가 그 정도로 진전되어 있는 회사조차도 마진이 아직 2%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생산성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피지컬 AI 단계로까지 진입을 한 케이스입니다. 다시 아까 얘기를 좀 돌아가면 잘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나서고 있어요. 그럼 BCG에서는 이런 AI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이나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AI를 도입을 해서 경쟁력을 좀 더 고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에서의 어떤 플레이를 하겠다. 이거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AI 시대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BCG가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작업들 쭉 해오면서 발견한 저희의 일종의 원칙 같은 게 있어요. 네. 10, 20, 70이라는 원칙입니다. 10%의 데이터, 20%의 기술, 70%의 사람. 그래요? AI 에이전트를 도입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AI 에이전트의 완성도에 있지 않아요. AI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변화 관리에 있습니다. 그거는 기업인들한테는 더 어려워진 문제 같은데요? 뭘 도입해서 해결하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를 우리가 도입을 하잖아요. 그 에이전트를 직원들한테 개발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요소들은 오히려 대외적인 요소에 가까워요. 그걸 가지고 오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은 기술적인 난이도와 지식의 수준이 올라가야 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의 기존의 방식을 AI를 기반으로 해서 새롭게 바뀌는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변화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AI와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적인 교육 당연히 물론 필요하겠지만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그 AI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 일을 바꾸어낼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더 장려하고 자극하고 자기 스스로 또는 팀과 끊임없이 논의 고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 마음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전 요즘 세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의 경영진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지 않다. 너의 생산성의 개선은 결국 너에게 열매로 돌아갈 거다와 같은 메시지도 중요하고 조직원분들에게 변화의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노력이 전체 AI를 도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성공 강경식의 70%를 차지합니다. 이거는 너무 의외입니다. 전 지금 파트너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70이나 됩니까? 그럼 나머지 두 개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합니다. 아까 5%를 제가 계속 강조드렸잖아요.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떤 회사는 CEO부터 시작해서 전 조직원들이 나서서 이거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논의를 하고 이슈를 제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형태가 돼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회사는 CEO가 AI를 잘 아는 전문가를 뽑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맡겨요. 잘 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데 그 회사를 잘 몰라요.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필요하고 변화 관리의 과정들도 필요한 건데 회사에 아무도 모르고 자기는 오로지 기술밖에 모르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경우에 결국은 이 사람은 그 회사에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그 지금까지 투자했었던 그 많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물거품이 되고 회사 내부에서는 거봐 그거 별로 안 되잖아. 우리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이런 패배감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류의 회사들도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70%가 AI의 도입의 성공 요소의 가장 핵심이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에 대한 부분이고 변화 관리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지난 역사를 쭉 돌이켜보면 항상 경제나 혹은 사회에 엄청나게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때 소위 그 기업의 순위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AI 이후로 순위 많이 바뀌겠군요.
지금도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엔비디아가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지 않습니까? 5년 전에 엔비디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1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에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게임을 많이 하니까 그래픽카드 잘 팔릴 줄 알고 투자한 거였어요. 성견지명이 있으셨네요. 있었으면 안 팔았겠죠.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아유. 나 처음 살 때 얼마였지? 11불이었나 그래. 근데 그거는 좀 변화가 좀 자유로운 미국 얘기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어떤 회사가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좋은 회사,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회사로 올라설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SK, LG, 현대와 같은 아주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의 오너라던가 최고 경영진들도 정말 열심히 AI 쪽을 공부하시고 도입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될 거라고 봐요. 여기서도 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조금 더 제가 봤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중견 중소기업들입니다. 여기 중견 중소기업들이 소위 K뷰티며 뭐 난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컨텐츠의 힘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경쟁력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같은 방식으로 AI가 결합된 무언가 한국을 대표하는 이런 모델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중견 어떤 제조업체인데 한국에만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 공장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동유럽에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수율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불량률이 이제 너무 높은 거죠. 한국에는 나름 체계적으로 짜여진 훈련된 사람들, 그다음에 좋은 데이터 설비 이런 것들에 이제 종합작용으로 해서 아주 좋은 수율이 나오는 반면 해외를 가게 되면 직원들도 다 외국 사람들이고 설비에 대한 셋업 자체도 아직은 완성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품질 자체가 형편없는 수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AI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비에서의 어떤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어떤 세팅 값들이라던가 아니면 공장 운영 전체에 대한 자료들을 데이터화를 하고 이걸 통해서 공장 운영의 방식을 사람에 의존하던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데이터에 의존하고 AI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20%, 30% 수준의 품질이 있던 부분이 40, 50, 60까지 급격하게 치솟는 경험을 한 실제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해서 결과들 만들어낸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한국이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조업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제조업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데이터들을 AI의 경쟁력을 결합을 시켜서 일종의 마더 팩토리의 모델을 만드는 거죠. 한국에 있는 공장의 시스템을 마더 팩토리처럼 쓴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거를 해외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함에 있어서도 당연히 큰 장점이 되겠지만 동시에 그 모델 자체를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K-팝만 수출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결합된 한국형 제조 모델 자체를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제조업이었던 회사가 IT 회사가 돼버리는 거네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벼운 궁금증인데 혹시 BCG 내부에서는 AI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기업 고객분들을 만나서 AI의 미래가 이렇습니다. AI를 이렇게 도입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물어보시는 게 니네는 잘 쓰냐. 그렇죠. 저희 내부에서도 당연히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챗GPT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챗GPT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어떤 기능 같은 건데 내가 목적을 두고 예를 들면 챗GPT에게 이런 방식으로 답변을 해줘 라고 역할을 부여를 한다라던가 내지는 뭐 말투를 이렇게 규정을 한다라던가 하는 형태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사전에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일종의 커스텀 GPT를 거기에 여러 가지 만들어서 이제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BCG가 전 세계의 기업들 중에 커스텀 GPT의 숫자가 제일 많은 회사입니다. 32,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엄청 많이 만드셨네요. 예를 들면 저희 인터뷰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 고객들하고. 그럼 인터뷰 내용 빨리 요약해서 핵심적인 요소만 뽑아내. 이런 류의 커스텀 GPT가 소시 이제 등장을 하고 회사 내부에 일종의 이게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커스텀 GPT 이거 나도 써야지 라고 해서 GPT 창에다가 옮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저희도 내부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이건 아주 단적인 하나의 예인 거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컨설팅 회사이다 보니까 1년에 저희가 만드는 파워포인트 보고서의 숫자가 700만 건 정도 됩니다. 와. 뭐 대단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중복의 문제, 이 보고서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보고서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는 약간 이런 오류의 문제, 이런 거를 항시 저희도 이제 안고 살아왔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를 모아서 소위 KMS라고 그러죠,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저장하고 다시 이제 다른 컨설턴트들끼리 이제 활용을 해주는 이 체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KMS 자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 거냐가 지금까지 큰 화두였었고,
있어서 저희가 이걸 약간 검색 베이스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민감한 정보도 다 빼야 되고요. 올릴 때 그 뺀 정보들이 다 올라가서 그걸 이제 전 세계 컨설턴트들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참고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 기본적인 지식 정보가 구현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제네AI를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한석준 아나운서님과 이런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쭉 저희 내부에 있는 리포트들을 읽어서 제안을 해주는 거죠. 우리 회사 내부에 일종의 챗GPT가 있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가 BCG-Q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는 모든 컨설턴트들한테 아까 얘기했던 700만 개 문서를 모아서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 그 다음에 회사의 내부에서 메일에서 오가고 있는 여러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뭐 추려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모은 일종의 나만의 어시스턴트 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Q 007 영화 보셨나요? 그 큐입니까? 그 Q입니다. 네. 007에게 무기를 만들어주는 너무 우리 옛날 사람인 거 티나는 거 아닙니까? 그 BCG-Q예요. 그래서 미국과 호주 중심으로 먼저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 곧 전 세계로 확산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AI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식인 초대석 이 자리에서 AI에 관한 사실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완전 다른 관점의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이젠 진짜 산업을 바꿔야 되는 개별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AI를 도입하고 그래야 더 나아지고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좀 신선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인들 가운데 혹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나는 길이 있는 건가?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한테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AI 기술이 워낙 빨리 발전을 하고 세상도 빨리 발전을 하고 나의 경쟁자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궁금하시고 무섭기도 하고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한 발을 떼야 됩니다. AI가 무엇인지 맛을 보고 간을 보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하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제가 많은 기업에 계신 분들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는 담론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AI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기술이 곧 될 건데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반대쪽에는 내가 먼저 얘를 활용을 해서 경쟁자를 조금이라도 더 따돌리고 조금 더 앞서 나가겠다. 이 양극단의 시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최근의 전개의 양상은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5%의 기업의 사례처럼 AI가 결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어떤 경쟁력 자체를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한 발 치고 나가는 게 현 시점에서는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거를 AI 퍼스트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용어가 있군요. 예. 그래서 AI를 먼저 생각하고 AI가 전체 우리 조직의 기본적인 운영 원칙이자 경쟁력의 원천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 나의 회사, 나의 조직에 걸맞는 방식으로 AI를 어떻게 좀 도입하는 게 좋을지 지금 당장 고민을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AI가 개별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또 도입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BCG의 장진석 파트너님과 심도 깊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AI 관련 기사를 볼 때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